아들의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저는 괴물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겨울밤 골목길에서 제 인생을 짓밟은 그 사람. 제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 바로 제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사람이 결혼식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축하하러 갈게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저는 무너졌습니다. 1장.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 1984년 12월 15일.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재단 보조 일을 하며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연말이라 물량이 많았거든요. 사장님은 야근을 부탁했고 저는 당연히 남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밤 10시 20분. 공장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밤이었으니까요.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달도 떠 있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골목길을 지나야 했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시겠다. 저녁도 차려놓으셨을 텐데. 골목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빨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더 빨라졌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길 좀 물어볼게요. 죄송하지만 저도 급해서요.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도망가지 마. 나 안아주세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하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그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으니까요. 남자는 저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으로, 담벼락 뒤로.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버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물어뜯었습니다. 핥히었습니다. 있는 힘껏 저항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남자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세게.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밤 골목 바닥 위에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제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0분? 20분? 1시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일어났습니다. 옷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피 묻은 얼굴, 떨리는 몸. 일어나야 해.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옷을 여몄습니다. 피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집을 향해.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멍든 얼굴, 핏자국, 헝클어진 머리, 빈 눈동자. 이게 나야? 이게 이경숙이야? 저는 거울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알면 안 되니까, 이 더러운 일을, 이 수치스러운 일을.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옷을 벗었습니다. 찢어진 옷을, 더러워진 옷을, 그리고 몸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문질렀습니다.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벗겼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더럽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샤워했습니다.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그리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저라는 걸, 이제부터 평생 거울에서 볼 사람이라는 걸.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깨우셨습니다. 경수가 일어나. 밥 먹어야지. 네, 엄마.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멍은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요. 요새 야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돈 벌어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는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웃지 않게 됐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골목길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밤에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 골목, 그 남자, 그 순간. 깨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밤늦게 혼자 다녔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결국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친구에게도, 경찰에게도 그저 혼자 삼켰습니다. 그 고통을, 그 수치를, 그 분노를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생리가 멈췄습니다. 2장 지울 수 없었던 생명 1985년 3월 생리가 2달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악몽 때문에 잠들 수 없었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래, 스트레스 때문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3번째 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심지어 비누 냄새까지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경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자꾸 토하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감기 기운인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1달째야? 병원 가. 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결과가 나올까봐. 제가 예상하는 그 결과가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부른 여자들,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경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 그날 이후로 남자만 보면 두려웠으니까요.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생리가 석 달째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혹시 성관계는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관계? 그게 성관계였나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한 건데?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임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검사해 봅시다.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뭔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아니길, 제발 아니길.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12주네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12주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태아도 건강해 보이고 산모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결혼하세요? 빨리 하셔야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상대도 없는데? 아니, 상대는 있었습니다. 저를 강간한 괴물이. 하지만 그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저기, 선생님. 네, 저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할 사람도 없어요.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판단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낙태요.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낙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2주까지는 그나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생명을.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생명이, 12주 된 아기가. 이걸 어떡하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까요? 엄마, 나 임신했어. 강간당해서.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울까? 낳을까? 어떡하지?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씀드리기로. 엄마, 왜?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뭔데? 임신했어요. 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누구 애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애냐고요? 이름도 모르는 강간범의 아이라고 말할까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혼도 안 한 애가 임신을 해? 엄마,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엄마, 제 말 좀.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행당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저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낙태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병원 가서 없애. 엄마, 빨리. 배 부르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알기 전에.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낙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생명이, 12주 된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들어가면 이 아이는 사라져.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도 잘못이 없는데. 저는 병원 문을 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못하겠어. 이 아이를 지울 수가 없어.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못하겠어요. 낙태? 못하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저도 잘못이 없고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넌 어떡하려고? 키울게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엄마. 좋아. 내 맘대로 해. 근데 난 모른다.
혼자 알아서 키워.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서 뱃속의 아기와 함께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지. 3장 하객 명단의 이름 2024년 10월 시간은 흘러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4살입니다. 아들 준호는 39살이 됐고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아들로 자라줬습니다. 비록 제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잘 자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있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서 왔니? 네. 오늘 예비 신부랑 웨딩 플래너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좋았어요. 드레스도 정하고 식장 배치도 확정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눈이 반짝거렸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한 게, 가정을 꾸리게 된 게,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그날 예쁘게 입으셔야 돼요. 신랑 어머니시잖아요. 알았어. 엄마도 준비할게.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 엄마. 이거 한번 봐주세요. 뭔데? 하객 명단이요. 웨딩 플래너가 최종 확인하라고 줬어요. 빠진 사람 있나 보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 신부 측 하객, 신랑 측 하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 명단, 대학 친구들, 김민수, 이재현, 박준영, 회사 동료들, 정상훈, 강지혜, 오성민, 친척들, 고모, 이모, 사촌 동생들. 저는 천천히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는 이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진혁. 세 글자. 하지만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진혁. 최진혁. 40년 전 겨울밤 골목길. 제 인생을 짓밟은 그 남자. 그 괴물. 얼굴도 목소리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악몽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 우연히 알게 됐었습니다. 몇 년 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옆 사람이 그를 진혁아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그 이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저는 손을 떨며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호야. 이 사람. 네. 이 최진혁이라는 사람은 누구니? 그분이요? 준호는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상무님이세요. 상무? 네. 마케팅 본부 상무님. 제 직속 상관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사라고? 네. 되게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거든요. 잘해준다고? 그 괴물이? 내 아들한테? 입사할 때부터 챙겨주시고 프로젝트도 좋은 거 맡겨주시고 승진도 그분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은인이시거든요. 은인.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 인생을 파괴한 사람. 제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사람이 은인이라고?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괜찮아.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좀 익숙해서. 익숙해요? 엄마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냥 흔한 이름 같아서 흔하진 않은데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명단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습니다. 엄마, 손 왜 떨려요? 아, 그냥 좀 추워서. 괜찮아.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단 이상 없죠? 응, 없어. 좋아요. 그럼 이대로 확정할게요. 준호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들어갈게요. 내일 회사 가야 돼서. 그래, 조심히 가. 네, 잘 자요, 엄마. 준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하필 그 사람이 제 아들의 상사라니. 하필 제 아들을 챙겨주는 사람이라니.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어. 준호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40년 전 일인데. 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안 봤을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간 피해자 중 하나였을 텐데. 그럼 정말 우연인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최진혁.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호한테 잘해줬다고? 승진시켜줬다고? 왜 내 아들한테?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온다고? 내 아들 결혼식에? 그 괴물이?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안 돼. 안 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막을까요? 준호는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에 꼭 오셨으면 한다고 하는데 진실을 말해야 하나? 준호한테? 내 아버지는 사실 그 사람이야. 엄마를 강간한 괴물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준호가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끔찍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상무님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결혼 축하해 주신대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무님이랑 점심? 최진혁이랑?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도 괜찮으시면 같이 오실래요? 상무님이 어머님도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을 떨며 답장을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바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뵐 수 있게 할게요. 다음에. 그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결혼식이겠지. 그때 그 사람을 봐야 하는 거야. 40년 만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사장, 가해자의 접근. 그날 오후 3시.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최진혁. 그 사람이 준호 상사라니.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010-3847-XXXX.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경숙 씨,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 40년 전 그 목소리, 겨울밤 골목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누구세요? 모르시겠어요? 최진혁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준호한테 받았어요? 뭐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죠. 어머님 안부 전하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요. 효자 준호가 기꺼이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경숙 씨, 정말 오랜만이죠? 40년? 40년 만에 연락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엔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 저를 비웃는 듯한. 왜 전화하신 거예요? 왜긴요? 인사드리려고요. 곧 있을 결혼식 때문에. 준호 결혼식, 정말 축하할 일이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다니. 우리 아들, 그 단어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제 아들. 아니죠. 생물학적으론 제 아들이에요. DNA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니요. 전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려는 것뿐이에요. 오지 마세요. 왜요? 오지 말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낮게, 징그럽게. 이경숙 씨, 흥분하지 마세요. 준호가 들으면 어떡해요. 참, 준호는 모르죠? 자기 친아버지가 누군지. 닥쳐요. 40년 동안 숨기고 사셨네요. 대단하세요. 닥치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경숙 씨.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제 아들인데. 당신 아들 아니에요. 아니긴요. 40년 전 그날 밤 기억하시죠? 겨울밤 골목길. 당신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이었고 가방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신영봉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울면서. 그만해요. 그날 밤의 결과가 바로 준호예요. 우리 아들. 그만하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이경숙 씨, 화내지 마세요. 저도 아버지 노릇하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40년 동안 제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이요. 준호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면접 때 봤죠. 이력서에 어머니 이름이 이경숙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싶었어요. 이경숙이란 이름 흔하니까. 근데 생년월일을 보니까 1960년생. 맞더라고요. 그리고 준호 생년월일 1985년 9월. 계산해봤죠.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죠. 뭐라고요? 준호 물컵에서 채취했어요. 몰래. 점심 먹으면서. 이 미친. 결과는요?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99.9% 일치.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챙겨줬어요. 제 아들이니까. 챙겨줬다고요? 네. 좋은 프로젝트 맡겨주고 승진도 밀어주고.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신은 아버지 아니에요.
법적으론 아니죠. 하지만 생물학적으론 맞아요. 생물학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강간범이에요. 강간이라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우리 사이의 인연이잖아요. 인연? 저는 비웃었습니다. 강간이 인연이에요? 뭐라고 부르든 결과는 같아요. 준호가 태어났고 이제 결혼해요. 그리고 전 참석할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오지 마세요. 제발, 제발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경숙 씨, 저도 이해해요. 당신 입장이 40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죠. 존경해요, 정말로. 존경은 무슨. 하지만 이제 저도 아버지 역할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자격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전준호 친아버지예요. 그리고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가 강간당해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될까요? 충격받겠죠. 세상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아무 말하지 말고. 전 그냥 회사 상사로 결혼식 참석할 테니까. 안 돼요. 아, 그리고 축의금 많이 준비할게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크게 줘야죠. 당신, 그럼 결혼식 날 뵙겠습니다. 이경숙 씨. 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다고? 몰래?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준호를 챙긴 것도 승진시킨 것도 전부 계획이었던 거야.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해?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서? 40년 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온다고? 내 앞에 나타난다고?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막아?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한테 말할까요? 그 사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럼 준호가 물어볼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실을? 40년 동안 숨긴 진실을?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5장 결혼식 대기실 2024년 11월 16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곳.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색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고 웃는 연습을 하며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죠. 오늘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40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웨딩 플래너 목소리였습니다. 네, 거의요. 시작 30분 전이에요. 곧 입장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장 쪽으로 하객들이 보였습니다. 준호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축하하며.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눈으로 식장 안을 훑었습니다. 하객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 자리. 최진혁. 40년 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남자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오랜만이네요라고 말하는 듯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머님,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웨딩 플래너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저기, 네, 어디요? 저 사람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40년 전에 나를 강간한 괴물이에요라고?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웨딩 플래너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긴장하셨나 봐요. 괜찮으세요? 곧 시작할 거예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진혁을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볍게 인사하듯 저는 돌아섰습니다. 도망치듯 저는 다시 대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댔습니다. 안 돼. 못해. 못 나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준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웨딩 플래너가 엄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던데. 괜찮아.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문 열어봐요. 준호야.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행복한 신랑의 모습으로. 엄마, 얼굴 왜 이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그냥 감격스러워서. 감격? 응.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믿었습니다. 엄마. 준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 이제 나가요. 곧 시작해요. 그래.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사랑한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강간으로 생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사랑했다는 걸. 40년 동안 매일 그냥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어.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로서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진혁이 보였으니까요. 세 번째 줄에서 박수를 치며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상에 올라 앉았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에 준호 옆에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 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하객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진영만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는 그 남자만. 신랑 신부 맞절하겠습니다. 준호와 신부가 절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큰절 올리겠습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 살아라, 준호야.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은 계속됐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최진혁이었습니다. 어머님,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40년 만이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요? 전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인사 필요 없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축의금이요. 500만 원 준비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당연히 줘야죠.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람들 봐요. 조용히 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남자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제가 친아버지라고? 말하면 준호 인생 망가져요. 알죠? 당신, 정말. 전 그냥 조용히 상사로 지낼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조용히 하세요. 남자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축의금이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봉투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끝나는 건가? 6장. 숨겨온 진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축의금 봉투 500만 원. 최진혁이 준 돈. 우리 아들 결혼식이라며 건넨 돈. 저는 봉투를 구겼습니다. 쥐어짜듯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의 진실을, 준호의 출생의 비밀을, 그리고 제 고통을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못했을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 준호가 절 어떻게 볼까봐. 준호가 충격받을까봐. 준호가 자기 존재를 부정할까봐.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작은 아기였습니다. 2.8kg. 건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 기쁨?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야. 강간으로 생긴 아이야. 괴물의 씨앗이야.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젖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오르는데 이 아이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990년 준호 5살. 엄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준호는 그림을 펼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와 아들.
둘만. 엄마 예쁘지? 응. 그런데 엄마. 응?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구석엔 늘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의 아빠는 괴물이야. 만약 준호가 알면 어떻게 될까? 2000년 준호 15살. 엄마, 나 왜 아빠 사진 한 장도 없어? 중학생이 된 준호가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아빠랑 찍은 사진 있는데 사진이 없어서. 왜 없는데? 잃어버렸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도 알고 싶은데. 엄마, 아빠 어떤 사람이었어?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할까요? 거짓말입니다.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할까요? 그럼 준호가 물어볼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기억이 잘 안 나. 엄마가 아빠를 기억 못해? 오래됐으니까.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2010년 준호 25살.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대학을 졸업한 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나중에 결혼할 것 같아. 그래, 좋겠다. 엄마도 만나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꼭 보자. 준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응? 나 유전병 같은 거 없지? 왜? 결혼하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빠 쪽 가족력도 알고 싶고. 가족력? 유전. 준호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 걱정하지 마. 아빠 쪽은? 아빠도 건강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최진혁의 가족력 같은 거 전혀 몰랐으니까요. 준호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해야 할까? 진실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못했을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준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사진이 없는지, 왜 이야기를 안 해주는지.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야. 그 말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너는 강간으로 생긴 아이야. 그 진실이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내 아버지는 괴물이야. 그 사실이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비겁했어. 준호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출생의 진실을,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왜 엄마가 차갑게 대했는지.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최진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며 결혼식에 나타나서 축의금을 주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며.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섰습니다. 말해야 해. 준호한테 진실을. 저는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를 찾으러, 진실을 말하러. 40년 만에
준호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행복이 다 무너져. 준호의 인생 최고의 날이 악몽이 될 거야. 그래도 말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와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발걸음으로 말해야 해. 이제는 진실을. 7장 마지막 선택. 저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떨리는 다리로 준호는 신부와 함께 하객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불렀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 와서 같이 찍어요. 아니,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할 말? 지금요? 응, 중요한 거야. 준호는 신부를 봤습니다.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응, 다녀와. 준호는 저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설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 40년 동안 키운 아들, 이제 결혼한 아들,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사실은 준호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거요? 응. 40년 동안.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0년이요? 그게 뭔데요? 너희 아버지 말이야. 준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데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뭐라고요? 살아있어. 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살아있다고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요? 응, 이 결혼식장에.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식당을 봤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제 아버지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최진혁.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최진혁 상무님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이야. 그럼 엄마랑 그분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그럼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강간이었어.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40년 전 엄마는 그 사람한테 강간당했어. 겨울밤 골목길에서.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너를 임신했어.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말 못했어. 40년 동안. 준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나는 미안해. 나는 강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응. 내 아버지는 엄마를 강간한 사람이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분? 5분? 10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 40년 동안 숨기다가 왜 하필 오늘 말하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인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결혼식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요? 그 사람이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하고 있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사에서 저한테 잘해준 것도 다 그 때문이야. 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DNA 검사까지 했다고요? 응, 미쳤네. 준호는 벽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제 인생이 뭐예요? 강간으로 시작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더 상처받았어요. 결혼식 날에 차라리 어렸을 때 말해주지 그랬어요. 준호야, 엄마도 그랬어요. 준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야,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준호를 쫓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준호는 옥상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준호야.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요, 엄마. 엄마 말 좀 들어줘. 더 이상 들을 말 없어요. 준호야, 제발. 저는 다가갔습니다. 준호 옆에 섰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40년 동안 혼자 견뎠어. 준호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보면 그날 밤이 생각나. 골목길, 추운 겨울, 쓰레기 냄새, 차가운 바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너를 낳고 키우면서 조금씩 달라졌어.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처음엔 널 볼 때마다 그날 밤이 생각났어. 괴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뭐요? 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운 아들.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표현을 못해서, 엄마,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서. 준호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누구예요? 너는 준호야. 내 아들. 강간으로 태어난. 아니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너는 사랑으로 자란 아이야. 엄마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그리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지금요?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준호야. 엄마 혼자 못 보내요. 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함께 옥상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8장 결혼식의 파국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저와 준호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용기 내볼게. 네.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축하하며 신부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질 평화였습니다. 저는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최진혁을 찾았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저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신랑 어머니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진혁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진혁은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을 신고할 거예요. 최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를? 성폭행? 40년 전 당신이 저를 강간한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게 제 아들이라는 것.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폭행이라고? 40년 전이라고? 최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린 대로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DNA 검사하면 돼요.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 최진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네요. 이상한 건 당신이에요. 그때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무님, 준호? 제 어머니 말씀이 사실입니까? 최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준호, 내 어머니가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가 아니에요. 뭐? DNA 검사 결과 있으시죠? 제 물컵에서 채취하신 거. 최진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도, 어머니를 강간해서 제가 태어났다는 것도, 세상에, 강간이라고? 그럼 저 사람이. 최진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 없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호, 내가 이러면 내 인생도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보세요, 일일이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최진혁은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잡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남자 하객 몇 명이 최진혁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 최진혁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 누구세요? 저요.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사람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최진혁을 봤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이요? 네. 1984년 12월 15일. 제 어머니를 강간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겨울밤 골목길에서 저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하면 됩니다. 제 아들이 저 사람 친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진혁이 소리쳤습니다. 40년 전 일인데요. 공소시효 지났어요. 성폭행 공소시효는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기소하겠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경숙 씨, 최진혁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기고 산 게 후회해요. 이제야 말한 게 아니라 최진혁은 끌려갔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40년 전에, 그럼 신랑이, 불쌍하게, 저는 신부를 봤습니다. 신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망쳐서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될 줄 몰랐어. 괜찮아요. 신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해요. 조용히 둘이서. 정말? 응.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는 신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후 카페. 저는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이경숙 씨, 요즘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처음으로 숨 쉬는 기분이에요. 그렇군요. 40년 동안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1심에서 징역 7년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 사람이 항소했지만 이길 거예요. 자신 있으세요? 네.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은 어떠세요? 준호요? 잘 지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 다시 해요. 가족들만 모여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호와 산책합니다. 엄마, 날씨 좋다. 그러네. 엄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그랬구나.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우리는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 따뜻한 바람 속에서 엄마, 응? 저 어제 꿈 꿨어요. 무슨 꿈? 엄마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꿈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사랑한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못했던 말이야. 이제야 하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정말로.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안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응. 처음으로. 다행이다. 너도? 네. 저도 처음으로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경숙 씨는 40년 동안 상처를 숨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조차.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경숙 씨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불운 속에서도 아들을 키웠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영웅입니다. 준호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경숙 씨와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밀 없이, 거짓 없이, 진실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나요? 숨기고 있는 상처가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합니다.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센터 국번 없이 117.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